남미 최대 방산 계약 선택된 국가는 한국. 2025년 6월 9일 페루 리마. 페루 대통령이 직접 주관한 비공개 국방 협력 서명식에서 하나의 문서가 조용히 서명됐습니다. 지상장비 총괄합의서. K 전차 54대, 차륜형 장갑차 141대, 총 195대. 중남미 지역 방산 수출 역대 최대 규모였죠. 더 주목할 대목은 따로 있습니다. 이 계약이 이행 계약까지 이어질 경우 K 전차는 유럽을 넘어 중남미에 최초로 진출하게 됩니다. 왜 하필 한국이었을까요? 페루는 수십 년간 미국과 유럽 장비에 의존해왔습니다. 한국은 리스트에 있었지만 유력 후보는 아니었죠. 중남미에서 한국은 여전히 가격 대비 성능 좋은 나라,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왜 페루는 미국도 유럽도 아닌 한국의 지상 장비를 선택했을까요? 그리고 이 선택은 중남미 전체 방산 지형에 어떤 변화를 예고하는 걸까요? 저는 그 현장에 있었습니다. 저는 유럽 방산 분석가입니다. 지난 15년간 중남미 시장을 담당해왔죠. 그날 저는 리마에 있었습니다. 페루 국방부 자문 자격으로요. 6월 8일 저녁 서명식 전날이었습니다. 페루 국방부 내부 검토 문건을 받았을 때 저는 한 문장에 시선이 멈췄습니다. 아시아 업체는 기술은 뛰어나지만 지속 운용과 협력 경험은 제한적이다. 이 문장은 한국을 겨냥한 것이었죠. 저 역시 같은 생각이었습니다. 한국이 유력 후보라는 소식을 들었을 때 솔직히 의아했습니다. 페루는 오랫동안 미국 장비, 유럽 장비에 의존해 왔으니까요. 한국은 리스트에 있었지만 그저 참고용이었습니다. 실제 선택지는 아니었죠. 하지만 그날 밤 상황이 급변했습니다. 긴급 참모회의가 소집됐습니다. 저도 배석했죠. 회의실 분위기는 무겁고 긴장감이 흘렀습니다. 한 참모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미국 측이 가격 재조정을 요구했습니다. 기술 이전 조건도 까다로워졌고요. 다른 참모가 보고서를 펼쳤습니다. 유럽 업체들은 납기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최소 3년은 걸린다고 했죠. 그 순간 제 마음속에 의문이 차올랐습니다. 그렇다면 한국은 어떤가? 회의는 자정을 넘겼습니다. 페루 국방장관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한국 측 제안서를 다시 검토해 봅시다. 그때 저는 처음으로 한국 제안서를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표지에는 간단한 문구만 있었습니다. 함께 만드는 방산 협력. 저는 속으로 비웃었습니다. 전형적인 마케팅 문구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내용을 펼쳐보는 순간 제 생각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은 단순 판매가 아니었습니다. 페루 국영방산기업 참여, 현지 생산 정비 협력, 장기 운용 파트너십. 이건 구매가 아니라 투자였습니다. 페루에게 전력 보강과 산업 성장, 두 가지를 동시에 제시하고 있었죠. 저는 고개를 들어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다른 참모들도 같은 표정이었습니다. 놀람과 회의가 교차하는 얼굴들이었죠. 한 참모가 물었습니다. 한국이 정말 이걸 이행할 수 있을까요? 국방장관이 답했습니다. 폴란드 사례를 보십시오. 한국은 약속을 지켰습니다. 그 말에 회의실이 잠시 조용해졌습니다. 저도 폴란드를 알고 있었습니다. K 전차가 유럽에 진출한 첫 사례였죠. 그리고 폴란드는 만족하고 있었습니다. 회의가 끝났을 때는 새벽 2시였습니다. 저는 호텔로 돌아가는 차 안에서 생각에 잠겼습니다. 한국이 정말 선택될 수 있을까? 아니, 이미 선택되고 있는 건 아닐까?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15년간 제가 알던 중남미 방산 시장이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 한국이 서 있었죠. 다음 날 아침 서명식장으로 향하는 길. 저는 여전히 반신반의했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 한구석에는 묘한 긴장감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뭔가 큰 변화가 시작되고 있다는 느낌. 그 예감은 틀리지 않았습니다. 6월 9일 오전 서명식장 입구. 저는 일찍 도착했습니다.
분위기를 미리 파악하고 싶었죠. 페루 국방부 관계자들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그중 한 명이 제게 다가왔습니다. 페루 국영방산기업 실무 책임자였죠. 그는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오늘 서명이 진행됩니다. 한국과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여전히 의문이 남아 있었습니다. 왜 한국인가? 그는 제 표정을 읽었는지 조용히 덧붙였습니다. 한국은 장비를 팔려는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함께 만들자고 제안했죠. 그 말이 제 가슴을 찔렀습니다. 함께 만든다. 이건 단순한 수사가 아니었습니다. 계약 구조 자체가 그렇게 설계되어 있었죠. 저는 다시 한번 제안서를 떠올렸습니다. 페루 육군의 요구 조건은 까다로웠습니다. 전차 성능, 기동성, 험지 적응력은 기본이었죠. 그보다 중요한 건 유지 보수 체계였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조건이 하나 더 있었습니다. 현지 산업 참여. 단순 수입이 아닌 공동 생산과 기술 협력이었죠. 미국은 이 지점에서 난색을 보였습니다. 가격 문제도 있었고 기술 이전도 제한적이었죠. 유럽 업체들은 납기와 비용에서 밀렸습니다. 그런데 한국은 달랐습니다. 한국은 이 조건을 문제로 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기회로 봤죠. 오전 10시 서명식이 시작됐습니다. 페루 대통령이 입장했습니다. 한국 측에서는 이용철 방위사업청장이 참석했죠. 저는 뒤쪽에 서서 지켜봤습니다. 서명 전 짧은 연설이 있었습니다. 페루 대통령이 말했습니다. 이번 협력은 단순한 장비 도입이 아닙니다. 양국 간 전략적 파트너십의 시작입니다. 저는 그 말을 들으며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전략적 파트너십? 과장 아닌가? 하지만 이용철 청장의 답사를 듣는 순간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한국 정부는 이번 합의가 이행 계약까지 이어지도록 긴밀히 협의하고 지원하겠습니다. 이건 기업 간 계약이 아니었습니다. 국가 대 국가 협력이었죠. 서명이 진행됐습니다. 지상장비 총괄합의서 K 전차 54대, 차륜형 장갑차 141대. 문서에 도장이 찍혔습니다. 그 순간 저는 묘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15년간 제가 봐온 중남미 방산 시장에서 이런 광경은 처음이었습니다. 아시아 국가가, 그것도 한국이 중남미 최대 방산 계약의 주인공이 되다니. 서명식이 끝나고 리셉션이 이어졌습니다. 저는 페루 국방부 고위 관계자와 대화를 나눴습니다. 그에게 물었습니다. 솔직히 왜 한국입니까? 미국이나 유럽이 더 안전한 선택 아닙니까? 그는 잠시 생각하더니 답했습니다. 안전한 선택과 올바른 선택은 다릅니다. 저는 그 말뜻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가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미국은 강력하지만 우리 산업을 키워주지 않습니다. 유럽은 비용이 너무 높죠. 한국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정확히 제시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여전히 완전히 납득되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했습니다. 페루는 단순히 전차를 사는 게 아니었습니다. 미래를 사고 있었죠. 그리고 그 미래의 파트너로 한국을 선택한 겁니다. 리셉션이 끝나갈 무렵, 저는 한국 측 관계자와 잠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제가 물었습니다. 이번 계약이 중남미에서 첫 케이스입니까? 그는 미소 지으며 답했습니다. 첫 케이스이지만 마지막은 아닐 겁니다. 그 말에는 확신이 담겨 있었습니다. 저는 호텔로 돌아와 노트북을 펼쳤습니다. 오늘 본 것을 정리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키보드 위에 손을 올려놓고도 한참을 멍하니 있었습니다. 제가 목격한 건 단순한 계약 서명이 아니었습니다. 판도의 변화였죠. 그리고 그 변화의 시작점에 한국이 있었습니다. 서명식 다음 날, 저는 페루 육군 작전사령부를 방문했습니다. 기술 검토 자료를 확인하고 싶었죠. 페루 육군 실무진은 친절하게 자료를 공유해줬습니다. 그들의 평가 문서를 보는 순간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숫자들이 제 예상을 완전히 벗어나 있었기 때문이죠. K 전차 평가표가 먼저 눈에 들어왔습니다.
자동장 전장치 성능, 고고도 고온 지역 운용 검증, 기동성 테스트. 모든 항목에서 한국전차는 높은 점수를 받았습니다. 특히 안데스 산맥 고지대 운용 테스트에서 K는 뛰어난 성능을 보였죠. 페루 실무 책임자가 설명했습니다. 우리는 평지만 있는 나라가 아닙니다. 산악 지형이 많죠. K는 그 조건에서도 문제없이 작동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더 놀라운 건 따로 있었습니다. 차륜형 장갑차 평가였죠. 험지 기동성, 병력 보호 수준, 화력 지원 능력. 한국 장갑차는 유럽 경쟁 모델을 앞섰습니다. 저는 속으로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한국 장비가 생각보다 훨씬 뛰어나다는 걸요. 하지만 진짜 결정적인 요소는 따로 있었습니다. 운용 이후 비용이었죠. 평가표 마지막 페이지에 핵심 수치가 나와 있었습니다. 총생애주기 비용, LCC. 이건 단순히 구매 가격만이 아니었습니다. 유지비, 부품 공급 속도, 업그레이드 가능성까지 모두 포함한 수치였죠. 한국 장비는 미국 유럽 장비 대비 현저히 낮은 LCC를 기록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30% 이상 낮았죠. 페루 실무진이 덧붙였습니다. 우리는 사는 것만 생각하는 게 아닙니다. 앞으로 30년을 운용해야 하죠. 그 말이 제 가슴에 와닿았습니다. 페루는 단기가 아닌 장기를 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장기적으로 봤을 때 한국이 가장 합리적이었던 겁니다. 저는 자료를 더 넘겼습니다. 부품 공급 체계 평가도 있었습니다. 한국은 부품 공급 속도에서 압도적이었죠. 평균 2주 이내 공급 가능. 유럽은 평균 6주, 미국은 경우에 따라 석 달도 걸렸습니다. 이건 작은 차이가 아니었습니다. 군 장비에서 부품 공급 지연은 전력 공백으로 직결되니까요. 저는 문득 궁금해졌습니다. 한국은 어떻게 이런 체계를 구축했을까? 페루 관계자에게 물었습니다. 한국 측이 어떤 보장을 했습니까? 그는 답했습니다. 중남미 지역 정비센터 설립을 제안했습니다. 페루뿐 아니라 주변국까지 지원하는 거점으로요. 저는 입을 다물 수 없었습니다. 이건 단순 판매가 아니었습니다. 생태계를 만들고 있었죠. 한국이 중남미에 뿌리를 내리려 한다는 게 명확했습니다. 자료를 다 본 뒤 저는 작전사령부를 나섰습니다. 리마 시내를 걸으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숫자는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K 전차와 한국 장갑차는 객관적으로 우수했습니다. 가격도 합리적이었고 유지비도 낮았죠. 부품 공급 체계도 탄탄했습니다. 그런데 왜 저는 여전히 놀라고 있을까? 이유는 간단했습니다. 저는 한국을 과소평가하고 있었던 겁니다. 15년간 제가 본 중남미 시장은 미국과 유럽의 각축장이었습니다. 한국은 그저 가끔 나타나는 저가 옵션 정도였죠. 하지만 지금 한국은 달랐습니다. 저가가 아니라 최저가였습니다. 품질도 뛰어났고 서비스도 훌륭했죠. 무엇보다 페루가 원하는 것을 정확히 제공했습니다. 호텔로 돌아와 저는 동료들에게 메일을 보냈습니다. 제목은 간단했습니다. 중남미 방산 시장에 새로운 플레이어가 등장했다. 본문에는 오늘 본 수치들을 정리해 넣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한 문장을 추가했습니다. 한국을 더 이상 무시할 수 없다. 메일을 보내고 나서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리마 시내 야경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저 너머 태평양 건너편에 한국이 있겠죠. 그리고 그 한국이 지금 중남미로 건너오고 있었습니다. 조용하지만 확실하게. 숫자로 증명하며. 저는 처음으로 인정했습니다. 한국은 이제 경쟁자가 아니라 선두주자 중 하나라는 것을요. 사흘째 되는 날, 저는 페루 국영방산기업 본사를 찾았습니다. 현장 목소리를 직접 들어보고 싶었죠. 로비에 들어서자 직원들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접수 직원에게 약속을 확인하고 회의실로 안내받았습니다. 잠시 후 기업 부사장이 들어왔습니다. 그는 악수를 청하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좋은 시기에 오셨습니다. 지금 우리는 역사를 쓰고 있거든요.
저는 그 말이 과장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설명을 듣는 순간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한국과의 계약은 단순 구매가 아닙니다. 우리 기업이 직접 참여하는 구조죠. 저는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어떤 방식으로요? 그가 자료를 펼쳤습니다. K 전차의 일부 부품을 페루에서 생산합니다. 장갑차도 마찬가지고요. 저는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부품 생산이요? 기술 이전이 포함된 겁니까? 그렇습니다. 한국은 기술 이전을 꺼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적극적이었죠. 저는 잠시 말문이 막혔습니다. 미국이나 유럽은 기술 이전에 극도로 보수적입니다. 핵심 기술은 절대 넘기지 않죠. 그런데 한국은 달랐습니다. 부사장이 계속 설명했습니다. 우리는 단순히 조립만 하는 게 아닙니다. 정비 능력도 갖추게 됩니다. 그는 다른 서류를 꺼냈습니다. 한국 측은 정비 인력 교육 프로그램도 제공합니다. 우리 기술자들을 한국으로 보내 훈련시키죠. 저는 점점 더 놀라고 있었습니다. 이건 판매가 아니었습니다. 투자였죠. 한국은 페루에 능력을 심어주고 있었습니다. 부사장이 덧붙였습니다. 솔직히 처음엔 우리도 의심했습니다. 한국이 정말 이렇게까지 해줄까 하고요. 그럼 왜 믿게 됐습니까? 폴란드 사례를 봤습니다. 한국은 약속을 지켰더군요. 그래서 우리도 믿기로 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폴란드는 이미 증명된 케이스였죠. 한국이 유럽에서 성공적으로 협력한 첫 번째 나라였습니다. 부사장이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우리에겐 이게 단순한 방산 계약이 아닙니다. 산업 도약의 기회죠. 그 말에 저는 가슴 깊은 곳에서 뭔가 움직이는 걸 느꼈습니다. 페루는 단순히 무기를 사는 게 아니었습니다. 미래를 사고 있었죠. 그리고 한국은 그 미래를 함께 만들어주겠다고 제안한 겁니다. 회의를 마치고 나오는 길에 저는 복도에서 한 엔지니어를 만났습니다. 그는 젊었고 열정적으로 보였습니다. 저는 그에게 물었습니다. 한국과의 협력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는 잠시 생각하더니 답했습니다. 솔직히 처음엔 걱정했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을까 하고요. 하지만 지금은요. 지금은 기대됩니다. 드디어 우리도 제대로 된 기술을 배울 수 있으니까요. 그의 눈빛에는 희망이 담겨 있었습니다. 저는 그 눈빛을 보며 깨달았습니다. 한국이 페루에 준 건 장비만이 아니었습니다. 자신감이었죠. 우리도 할 수 있다는 믿음. 그날 저녁 호텔로 돌아와 저는 오랫동안 생각에 잠겼습니다. 한국의 전략은 단순했지만 강력했습니다. 상대방이 원하는 걸 정확히 파악하고 그걸 제공하는 것. 그것도 함께 성장하는 방식으로. 이건 단순한 비즈니스가 아니었습니다. 파트너십이었죠. 진짜 의미의 협력이었습니다. 저는 노트에 한 줄을 적었습니다. 한국은 장비를 파는 나라가 아니라 함께 만드는 나라다. 그 문장을 쓰고 나서 저는 잠시 멈췄습니다. 제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15년간 제가 믿어온 방산 시장의 공식이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더 이상 미국과 유럽만이 답이 아니었습니다. 새로운 답이 등장했죠. 그 답은 아시아 한반도에서 왔습니다.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리마의 밤은 깊어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속에는 묘한 흥분이 차올랐습니다. 새로운 시대를 목격하고 있다는 느낌. 그 시대의 중심에 한국이 서 있었습니다. 조용하지만 확고하게. 양보하지 않으면서도 함께 가겠다는 자세로. 저는 그날 밤 깊은 잠에 들지 못했습니다. 내일 또 무엇을 발견하게 될지 궁금했기 때문이죠. 나흘째, 저는 페루 국방부 전략기획실을 다시 찾았습니다. 한 가지 의문이 해소되지 않았기 때문이죠. 왜 페루는 정치적으로 더 안전한 미국 대신 한국을 선택했을까? 전략기획실장이 저를 맞이했습니다. 그는 커피를 권하며 자리에 앉았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질문을 꺼냈습니다. 미국과의 관계는 어떻게 됩니까? 혹시 마찰은 없습니까?
그는 잠시 침묵하더니 천천히 답했습니다. 미국은 여전히 중요한 파트너입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필요한 건 다양성이죠. 다양성이요. 그렇습니다. 한 나라에만 의존하는 건 위험합니다. 우리는 선택지를 넓히고 싶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그게 전부는 아니었습니다. 그가 말을 이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한국은 우리에게 더 편한 파트너입니다. 편하다는 게 무슨 의미입니까? 그는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한국은 우리 역사에 없습니다. 식민 지배도 없었고 정치 개입도 없었죠. 저는 그 말에 깊은 울림을 느꼈습니다. 중남미 국가들에게 미국과 유럽은 복잡한 역사를 가진 상대였습니다. 때로는 협력자였지만 때로는 지배자였죠. 하지만 한국은 달랐습니다. 백지 상태였습니다. 과거의 짐이 없는 파트너였죠. 실장이 덧붙였습니다. 한국은 우리에게 조건을 강요하지 않습니다. 함께 논의하죠. 저는 속으로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미국과 유럽은 종종 거래 조건에 정치적 요구를 섞었습니다. 인권, 민주주의, 환경 같은 이슈들이죠. 물론 중요한 가치들입니다. 하지만 때로는 그게 부담이 되기도 했습니다. 한국은 그런 요구를 하지 않았습니다. 순수하게 방산 협력에만 집중했죠. 실장이 말했습니다. 그래서 더 자유롭게 협력할 수 있습니다. 저는 그 말을 곱씹었습니다. 자유롭다는 것. 정치적 압박 없이 순수하게 필요한 것을 얻을 수 있다는 것. 이게 한국의 또 다른 경쟁력이었습니다. 회의를 마치고 나오는 길에 저는 복도에서 한 참모를 만났습니다. 그는 서명식 전날 회의에 참석했던 사람이었죠. 저는 그에게 물었습니다. 그날 밤 회의에서 결정이 어떻게 난 겁니까? 그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솔직히 마지막까지 의견이 갈렸습니다. 미국을 선택하자는 쪽과 한국을 선택하자는 쪽으로요. 그럼 뭐가 결정적이었습니까? 대통령의 한마디였습니다. 어떤 말씀이었죠? 참모는 잠시 회상하듯 눈을 감았습니다. 대통령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항상 큰 나라 눈치를 봐왔다. 이번엔 우리가 원하는 걸 선택하자. 그 말에 저는 가슴 깊은 곳이 울렸습니다. 페루는 독립을 선택한 겁니다. 정치적 독립이 아니라 선택의 독립이었죠. 참모가 덧붙였습니다. 한국이 그 선택을 가능하게 해줬습니다. 좋은 조건으로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 모든 퍼즐이 맞춰졌습니다. 한국은 기술로 경쟁했고 가격으로 설득했으며 협력으로 신뢰를 얻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페루에게 자유를 줬습니다. 정치적 압박 없이 순수하게 필요한 것을 얻을 자유. 이게 한국이 미국과 유럽을 제치고 선택받은 이유였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호텔바에 앉아 와인을 마셨습니다. 혼자만의 시간이 필요했죠. 지난 며칠간 본 것들이 머릿속에서 정리되지 않았습니다. 한국이라는 나라. 저는 그들을 얼마나 알고 있었을까? 솔직히 거의 몰랐습니다. 그저 빠르게 성장한 아시아 국가 정도로만 알고 있었죠. 하지만 지금 제가 본 한국은 달랐습니다. 전략적이었고 세심했으며 무엇보다 진심이었습니다. 그들은 단순히 물건을 팔려는 게 아니었습니다. 관계를 만들려 했죠. 장기적인 파트너십을 구축하려 했습니다. 그리고 그 진심이 페루를 움직인 겁니다. 저는 와인잔을 들어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태평양 너머 어딘가에 한국이 있겠죠. 그들은 지금 무엇을 준비하고 있을까? 다음 타깃은 어디일까? 저는 확신했습니다. 이건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는 것을요. 페루는 첫 번째 케이스일 뿐이었습니다. 한국은 중남미 전체를 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충분히 해낼 수 있었습니다. 기술도 있고 가격도 합리적이며 무엇보다 진심이 있었으니까요. 저는 그날 밤 처음으로 인정했습니다. 제가 틀렸다는 것을요. 한국을 과소평가했다는 것을요. 그들은 이제 무시할 수 없는 존재가 됐습니다. 중남미 방산 시장의 새로운 강자로요. 닷새째,
저는 서명식 현장을 다시 찾았습니다. 그날의 분위기를 다시 떠올리고 싶었죠. 페루 국방부 로비에는 서명식 사진들이 전시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그 앞에 서서 한 장 한 장 살펴봤습니다. 페루 대통령과 이용철 청장이 악수하는 모습, 문서에 서명하는 순간, 양국 관계자들이 박수치는 장면. 저는 그중 한 사진 앞에서 멈췄습니다. 대통령의 표정이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만족감이 역력했습니다. 단순히 좋은 거래를 했다는 만족이 아니었죠. 무언가 더 큰 것을 이뤘다는 표정이었습니다. 저는 그때 깨달았습니다. 페루에게 이 계약은 상징이었다는 것을요. 더 이상 큰 나라들의 선택을 따르는 게 아니라 스스로 선택하는 나라가 됐다는 상징. 그 순간 누군가 제 옆에 섰습니다. 페루 외교부 관계자였죠. 그는 사진을 보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 계약이 단순한 무기 구매로 보입니까?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가 말을 이었습니다. 우리에겐 이게 독립선언입니다. 독립선언이요. 그렇습니다. 경제적 독립, 군사적 독립의 시작이죠. 저는 그 말의 무게를 느꼈습니다. 페루는 오랫동안 미국의 영향력 아래 있었습니다. 군사 장비도 대부분 미국산이었죠. 하지만 이제 달라졌습니다. 한국이라는 새로운 선택지가 생긴 겁니다. 외교부 관계자가 덧붙였습니다. 한국 정부의 지원 약속이 중요했습니다. 어떤 의미에서요? 이건 기업 간 거래가 아니라 국가 간 협력이라는 걸 보여줬죠.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용철 청장이 서명식에서 했던 말이 떠올랐습니다. 한국 정부는 이행 계약까지 긴밀히 지원하겠다. 이 약속은 단순한 외교적 수사가 아니었습니다. 실질적인 보증이었죠. 한국 정부가 뒤에서 책임지겠다는 의미였습니다. 페루에게 이건 큰 안심이었습니다. 외교부 관계자가 말했습니다. 솔직히 처음엔 걱정도 됐습니다. 한국이 약속을 지킬까 하고요. 하지만 지금은요. 지금은 확신합니다. 그들은 진심이었으니까요. 진심이라는 단어. 그게 한국을 설명하는 가장 적절한 표현이었습니다. 그들은 진심으로 페루와 협력하고 싶어 했습니다. 단순히 돈을 벌려는 게 아니라 관계를 만들려 했죠. 저는 다시 사진을 바라봤습니다. 이용철 청장의 표정도 진지했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책임감이 담겨 있었죠. 이 계약을 반드시 성공시키겠다는 다짐 같은 것. 외교부 관계자가 작별 인사를 하고 떠났습니다. 저는 혼자 남아 로비를 천천히 걸었습니다. 벽에는 페루 군사 역사가 전시되어 있었습니다. 독립전쟁부터 현대까지 수많은 사진과 유물들. 그 중에는 미국제 무기들도 있었고 유럽제 장비들도 있었습니다. 이제 여기에 한국제가 추가될 겁니다. K 전차와 차륜형 장갑차. 페루 군사 역사의 새로운 장이 열리는 거죠. 저는 출구로 향하며 생각했습니다. 정부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 한국 정부는 단순히 기업을 지원하는 게 아니었습니다. 직접 나서서 국가 신용을 걸었죠. 이게 페루를 안심시켰습니다. 그리고 계약을 성사시킨 결정적 요인 중 하나였습니다. 밖으로 나오니 해가 서쪽으로 기울고 있었습니다. 리마의 오후는 평화로웠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 평화로운 도시에서 역사가 쓰이고 있다는 것을요. 작지만 중요한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요. 한국과 페루의 협력. 이건 단순한 방산 계약이 아니었습니다. 새로운 시대의 시작이었죠. 더 이상 미국과 유럽만이 선택지가 아닌 시대. 아시아 국가도 당당히 경쟁할 수 있는 시대. 그리고 그 시대를 연 나라가 한국이었습니다. 저는 택시를 타고 호텔로 향했습니다. 차창 밖으로 리마 시내가 지나갔습니다. 평범한 일상이 계속되고 있었죠.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 도시가, 이 나라가 변하고 있다는 것을요. 아주 천천히 하지만 확실하게. 그 변화의 촉매가 한국이었습니다. 조용하지만 강력하게 영향을 미치는 나라. 약속을 지키고 진심으로 협력하는 나라.
저는 그날 처음으로 인정했습니다. 한국이 단순한 경쟁자가 아니라 새로운 기준이 되고 있다는 것을요. 중남미 방산 시장의 새로운 기준. 그리고 그 기준은 생각보다 훨씬 높았습니다. 여섯째 날, 저는 페루를 떠나기 전 마지막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호텔방에 앉아 노트북을 펼쳤죠. 지난 며칠간의 경험을 정리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키보드에 손을 올려놓고도 한참을 멍하니 있었습니다. 무엇부터 써야 할지 막막했기 때문이죠. 너무 많은 것이 바뀌었습니다. 제 생각도 시장에 대한 이해도 한국에 대한 인식도. 저는 먼저 숫자부터 정리하기로 했습니다. K 전차 54대. 이게 이행 계약으로 이어지면 한국 전차가 중남미에 첫 진출하는 겁니다. 유럽 폴란드에 이은 두 번째 해외 시장이죠. 차륜형 장갑차 141대. 총 195대의 지상 장비. 중남미 방산 계약 사상 최대 규모였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숫자가 아니었습니다. 이 계약이 갖는 상징성이었죠. 저는 다음 문단을 썼습니다. 이 계약은 중남미 방산 시장의 지형 변화를 예고한다. 그 문장을 쓰고 나서 저는 잠시 멈췄습니다. 정말 그럴까? 과장 아닐까? 하지만 곧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었습니다. 이건 과장이 아니라 현실이었죠. 한국의 페루 진출은 다른 중남미 국가들에게 신호탄이 될 겁니다. 우리도 한국과 협력할 수 있다는 신호. 페루가 레퍼런스가 되는 거죠. 저는 계속 썼습니다. 중남미는 향후 10년간 지상 전력 교체 수요가 큰 지역이다. 이건 사실이었습니다. 칠레, 콜롬비아, 아르헨티나, 브라질. 모두 노후 장비 교체를 계획하고 있었죠. 그 시장 규모는 수십억 달러에 달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시장에 한국이 발을 들였습니다. 첫 관문을 연 겁니다. 저는 다음 단락으로 넘어갔습니다. 한국의 경쟁력은 세 가지다. 첫째, 기술력. K 전차와 차륜형 장갑차의 성능은 검증됐습니다. 고고도 운용, 험지 기동, 자동화 시스템. 모든 면에서 중남미가 필요로 하는 조건을 충족했죠. 둘째, 가격 경쟁력. 총생해주기 비용이 낮았습니다. 구매 가격만이 아니라 유지비, 부품비까지 고려하면 미국, 유럽 대비 30% 이상 저렴했죠. 셋째, 협력 모델. 이게 가장 중요했습니다. 한국은 단순 판매가 아니라 공동 생산과 기술 이전을 제안했습니다. 현지 산업 참여를 보장했죠. 이건 중남미 국가들이 가장 원하는 방식이었습니다. 저는 키보드를 두드리며 생각했습니다. 이 세 가지 경쟁력은 쉽게 사라지지 않을 겁니다. 한국은 이미 체계를 갖췄습니다. 기술 개발 능력도 있고 생산 능력도 있으며 협력 경험도 쌓였죠. 폴란드와 페루가 그 증거였습니다. 저는 보고서 마지막 부분을 작성하기 시작했습니다. 향후 전망. 이 부분이 가장 중요했죠. 저는 신중하게 단어를 선택했습니다. 한국의 중남미 진출은 이제 시작이다. 페루가 성공 사례가 되면 다른 국가들도 관심을 가질 것이다. 특히 칠레와 콜롬비아가 유력하다. 두 나라 모두 지상 전력 교체를 계획 중이기 때문이죠. 브라질도 주목할 만합니다. 남미 최대 시장이니까요. 한국이 페루에서 입증한 협력 모델은 브라질에도 매력적일 겁니다. 저는 다음 문장을 쓰다가 멈췄습니다. 이건 예측이 아니라 확신이었기 때문이죠. 한국은 중남미 시장에서 확실히 자리 잡을 것이다. 그 문장을 쓰고 나서 저는 뒤로 기대었습니다. 창밖으로 리마 시내가 보였습니다. 이 도시에서 저는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겸손함을 배웠죠. 제가 모르는 게 너무 많았다는 것을. 한국에 대해, 변화하는 세계에 대해, 새로운 가능성에 대해. 저는 15년간 이 시장을 봐왔지만 정작 중요한 변화는 보지 못했습니다. 미국과 유럽만 보느라 아시아를 놓쳤죠. 하지만 이제 달라질 겁니다. 저는 보고서를 저장하고 이메일에 첨부했습니다. 제목을 쓰다가 잠시 고민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적었습니다.
중남미 방산 시장 게임 체인저 한국. 조금 과장된 것 같았지만 사실이었습니다. 한국은 게임의 규칙을 바꾸고 있었으니까요. 더 이상 가격과 성능만으로 경쟁하는 게 아니었습니다. 협력과 상생으로 경쟁하고 있었죠. 그리고 그게 먹히고 있었습니다. 페루가 그 증거였습니다. 저는 전송 버튼을 눌렀습니다. 보고서가 유럽 본사로 날아갔습니다. 그들도 놀랄 겁니다. 제가 그랬던 것처럼. 하지만 받아들여야 할 겁니다. 이게 새로운 현실이니까요. 한국이 만들어가는 현실. 저는 노트북을 덮고 짐을 쌌습니다. 내일 아침 일찍 공항으로 가야 했죠. 하지만 페루를 떠나도 제 마음속에는 무언가 남을 것 같았습니다. 이곳에서 목격한 변화. 그 변화의 중심에 있던 한국. 그리고 그들이 보여준 새로운 가능성. 저는 마지막으로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리마의 밤은 깊어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어딘가에서는 새벽이 밝아오고 있을 겁니다. 한국에서, 그리고 중남미 전역에서. 새로운 시대의 새벽이요. 공항으로 가는 택시 안에서 저는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페루에서 찍은 사진들을 천천히 넘겼죠. 서명식장, 국방부 건물, 페루 관계자들과의 미팅. 그 순간순간이 선명하게 떠올랐습니다. 저는 한 장면에서 멈췄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메시지가 전해졌던 순간이었죠. 이번 합의가 양국 국방 방산 협력을 획기적으로 격상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 그 문장에는 한 단어가 더 있었습니다. 상생할 수 있는 방산협력 모델. 상생. 처음 들었을 때는 그저 외교적 수사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달랐습니다. 이건 수사가 아니라 실제 전략이었죠. 한국은 정말로 상생을 추구하고 있었습니다. 혼자만 이익을 보는 게 아니라 파트너와 함께 성장하는 것. 그게 한국 방산의 핵심 철학이었습니다. 택시가 공항에 도착했습니다. 저는 체크인을 마치고 게이트로 향했습니다. 면세점을 지나며 문득 생각했습니다. 한국 제품들이 여기에도 많네요. 전자제품, 화장품, 식품. 이미 한국은 소비재 시장에서 자리 잡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방산 시장에서도 같은 일이 일어나고 있었죠. 게이트 앞 의자에 앉아 저는 노트를 꺼냈습니다. 마지막 생각들을 정리하고 싶었습니다. 저는 펜을 들고 적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의 성공 요인. 첫째, 그들은 상대방의 필요를 정확히 파악했다. 페루가 원한 건 단순한 무기가 아니라 산업 발전 기회였죠. 한국은 그걸 제공했습니다. 둘째, 그들은 약속을 지킨다는 신뢰를 쌓았다. 폴란드 사례가 그 증거였습니다. 한국은 말만 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이행했죠. 셋째, 그들은 정치적 부담이 없는 파트너였다. 식민 역사도 없고 간섭 의지도 없었습니다. 순수하게 비즈니스에만 집중했죠. 넷째, 그들은 정부가 뒷받침했다. 기업만이 아니라 국가가 책임졌습니다. 이게 페루에게 큰 안심이 됐죠. 저는 펜을 멈추고 적은 내용을 다시 읽었습니다. 이 네 가지는 쉽게 따라 할 수 없는 것들이었습니다. 기술은 개발할 수 있고 가격은 맞출 수 있지만 신뢰와 철학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으니까요. 한국은 수십 년간 쌓아온 경험과 노하우가 있었습니다. 그게 지금 빛을 발하고 있었죠. 탑승 안내 방송이 나왔습니다. 저는 짐을 챙겨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창가 좌석에 앉아 안전벨트를 맸죠. 비행기가 이륙하면서 리마 시내가 점점 작아졌습니다. 저는 창밖을 내다보며 생각했습니다. 이 도시에서 역사가 쓰였습니다. 작지만 중요한 역사. 중남미 방산 시장의 새 장이 열린 거죠. 그 주인공은 한국이었습니다. 비행기가 구름 위로 올라갔습니다. 맑은 하늘이 펼쳐졌죠. 저는 눈을 감고 지난 일주일을 떠올렸습니다. 처음 페루에 왔을 때 저는 회의적이었습니다. 한국이 선택될 리 없다고 생각했죠. 하지만 틀렸습니다. 한국은 선택됐을 뿐 아니라 새로운 기준을 만들었습니다. 방산 협력의 새로운 모델을요. 이제 다른 나라들이 한국을 따라하려 할 겁니다.
하지만 쉽지 않을 거예요. 한국의 강점은 단순히 기술이나 가격이 아니었으니까요. 철학과 진심이었습니다. 그건 쉽게 복제할 수 없는 것이죠. 승무원이 음료를 가져왔습니다. 저는 커피를 주문했습니다. 따뜻한 커피를 마시며 저는 미래를 상상했습니다. 5년 후 중남미는 어떤 모습일까? 10년 후에는요? 아마도 한국제 장비가 훨씬 더 많아져 있을 겁니다. K 전차가 안데스 산맥을 달리고 있을 거예요. 한국제 장갑차가 아마존을 지키고 있을 겁니다. 그리고 그 모든 장비 뒤에는 한국과 중남미의 협력이 있을 거예요. 함께 만들고 함께 성장하는 관계. 상생의 모델. 저는 커피를 다 마시고 컵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노트 마지막 페이지를 펼쳤습니다. 거기에 한 문장을 적었습니다. 한국은 더 이상 무기를 파는 나라가 아니다. 전력을 함께 설계하는 나라다. 그 문장을 쓰고 나서 저는 노트를 덮었습니다. 이게 제가 페루에서 배운 가장 중요한 교훈이었습니다. 한국의 진짜 경쟁력은 무기가 아니라 비전이었다는 것. 그들은 단순히 제품을 팔지 않았습니다. 미래를 함께 만들자고 제안했죠. 그리고 페루는 그 제안을 받아들였습니다. 다음은 어느 나라일까요? 칠레, 콜롬비아, 아르헨티나. 저는 확신했습니다. 분명 다음 나라가 나올 거라고요. 페루가 문을 열었으니까요. 그 문은 이제 활짝 열려 있었습니다. 한국이 그 문을 통과하고 있었죠. 조용하지만 확고하게. 양보하지 않으면서도 함께 가겠다는 자세로. 비행기는 계속 날아갔습니다. 구름이 맑은 하늘을 가로지르며. 저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변화는 이미 시작됐습니다. 중남미 방산 시장의 변화. 그 변화를 이끄는 건 한국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변화는 아직 시작 단계에 불과했죠. 앞으로 어떤 일들이 펼쳐질까요? 저는 기대되면서도 약간 두려웠습니다. 제가 알던 시장이 완전히 달라질 테니까요. 하지만 동시에 흥분됐습니다. 새로운 시대를 목격하고 있다는 느낌. 그 시대의 중심에 한국이 있었습니다. 비행기가 고도를 유지하며 안정적으로 날았습니다. 저는 눈을 감고 잠시 휴식을 취했습니다. 꿈속에서 저는 다시 리마에 있었습니다. 서명식장에서 역사가 쓰이는 순간을, 한국과 페루가 손을 맞잡는 순간을, 새로운 시대가 열리는 순간을 다시 보고 있었습니다. 이제까지 감동의 대륙이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